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지갑에 있던 100만 원이 단 1년 만에 10원이 되어버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건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베네수엘라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죠. 1970년대 이 나라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며 남미의 사우디아라비아로 불렸고 국민 소득은 남미 대륙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오늘 베네수엘라 국민의 90%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한때 연간 인플레이션이 1000만%를 넘어서면서 돈은 그야말로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황금의 땅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을까요?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비극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2025년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이곳의 풍경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한때 남미 금융의 중심지였던 화려한 빌딩들은 텅 비어버렸고 거리에는 음식물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상점의 진열대는 텅 비었거나 있다 해도 살인적인 가격표가 붙어 있죠.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벽돌만한 돈다발을 들고 가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2018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연 100만%를 넘어서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제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2025년 현재 상황이 다소 진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 자릿수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경제를 짓누르고 있답니다. 국민의 약 94.5%가 빈곤층이며 이 중 상당수는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에는 자원의 저주라는 경제학 용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풍부한 천연 자원이 오히려 국가 경제에 독이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만 파면 돈이 쏟아져 나오는데 왜 나라가 망하는 걸까요? 이것은 마치 갑자기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흥청망청 돈을 쓰다가 결국 파산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석유 수입에 취해 다른 산업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업도 제조업도 모두 석유에 밀려 사라져버렸죠. 모든 달걀을 석유라는 단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버린 셈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바로 네덜란드병입니다. 1970년대 북해에서 대규모 천연가스가 발견된 네덜란드가 겪었던 현상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갑자기 막대한 천연자원을 수출하게 되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석유를 팔아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볼리바르화의 가치가 치솟았죠. 이렇게 자국 화폐가 강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입품의 가격은 저렴해지는 반면 자국에서 생산한 공산품의 수출 가격은 비싸져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베네수엘라의 제조업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 완전히 붕괴해버렸고 국민들은 더 싸고 질 좋은 수입품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석유 말고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경제 구조가 고착화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1970년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남미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누렸습니다. 당시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넘어서며 남미 최고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정부는 넘쳐나는 오일머니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주택보조금 등 막대한 복지정책을 펼쳤습니다. 국민들은 일하지 않아도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달콤한 시절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의존하던 석유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당시 베네수엘라 국민이었다면 이 달콤한 독배를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국가 경제는 석유 가격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에 목을 매는 극도로 취약한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유가가 높을 때는 흥청망청 파티를 벌이다가 유가가 떨어지면 곧바로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죠.
석유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어버린 이 아이러니한 상황.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다른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체질을 다각화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린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한 인물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1999년에 집권한 우고 차베스 대통령입니다. 그는 21세기 사회주의와 볼리바르 혁명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베네수엘라의 모든 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부패한 기득권층의 신물이 난 빈민층은 그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죠. 차베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석유 산업을 완전히 국유화하고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수입을 국민들에게 직접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미션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 식료품 지원 등 파격적인 정책들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정책의 재원은 천정부지로 치솟던 국제 유가였습니다. 차베스가 집권하던 시기 유가는 배럴당 $100를 훌쩍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금고는 오일머니로 가득 찼고 차베스는 이 돈을 마음껏 풀며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빈민들에게는 집과 음식을, 아이들에게는 교육과 의료를 제공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구세주와 같았을 겁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베네수엘라의 빈곤율과 불평등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았습니다.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 오직 석유 수입에만 의존한 포퓰리즘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즘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행태를 말합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나 재정 건전성은 고려하지 않고 당장 대중의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죠. 차베스의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석유로 번 돈을 미래를 위한 투자나 산업 다각화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듯 복지 혜택을 퍼부으며 자신의 정치적 인기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죠. 이런 방식은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진통제로 암 환자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할 수는 있지만 병 자체를 치료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2014년 차베스가 사망하고 그의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대통령이 된 직후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 선에서 $30 수준으로 대폭락하는 역오일 쇼크가 터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경제를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죠. 국가 재정 수입의 95% 이상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던 베네수엘라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재정 수입은 급감했지만 차베스 시절부터 이어져온 막대한 복지 지출은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공짜에 익숙해진 국민들의 저항이 불보듯 번했기 때문입니다. 재정은 바닥났는데 써야 할 돈은 그대로인 상황. 마두로 정부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바로 중앙은행을 압박해 돈을 마구 찍어내는 것이었죠.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화폐 발행이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중에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풀리자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만도 못하게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베네수엘라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1000만%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1000볼리바르였던 빵 한 조각이 내일은 2000볼리바르, 모레는 4000볼리바르가 되는 악몽 같은 현실이 펼쳐진 것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자국 화폐를 믿지 않았고 물물 교환을 하거나 달러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베네수엘라의 붕괴는 단순히 유가 하락과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것이 결정적인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수십 년에 걸쳐 골마 터진 구조적인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자원의 저주와 네덜란드병이라는 경제학적 함정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석유라는 단일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베네수엘라 경제의 발목을 잡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후 막대한 부를 손에 쥐었을 때 베네수엘라는 그 돈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제조업을 육성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는 대신 손쉽게 벌어들인 오일머니에 안주하는 길을 택한 것이죠. 이는 마치 농부가 풍년이 들었을 때 다음 해 흉년을 대비해 곡식을 비축하고 밭을 개량하는 대신 매일 잔치를 벌이며 모든 것을 탕진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오는 동안 베네수엘라의 농업과 제조업은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모든 인재와 자본이 석유 산업으로만 몰렸고 다른 분야는 고사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석유로 번 돈으로 값싼 외국 농산물과 공산품을 수입해 국민들에게 공급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식량과 생필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유가가 높을 때는 이 시스템이 문제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폭락하자 수입에 필요한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모든 것이 멈춰섰습니다. 상점의 진열대가 텅 비고 국민들이 굶주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의 극단적인 포퓰리즘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히 차베스 정권은 무리한 국유화 조치와 가격 통제 정책으로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외국 기업의 자산을 몰수하고 주요 산업을 국유화했으며 정부가 모든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위축되었고 생산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가격을 통제하자 기업들은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팔 수 없었기 때문에 아예 생산을 멈춰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만성적인 물자 부족과 암시장 활성화로 나타났죠. 국민들은 정부가 정해준 싼 가격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고 몇 배나 비싼 가격에 암시장에서 생필품을 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생기셨을까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경제정책 실패가 사회 전체의 붕괴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물자 부족은 극도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폭동이 끊이지 않았고 치안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살인율이 인구 10만 명당 81.4건에 달하며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범죄가 만연했습니다. 병원에는 의약품이 떨어져 간단한 질병도 치료하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고국을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약 770만 명 이상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난민이 되어 주변 국가로 흩어졌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 붕괴가 어떻게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한 나라의 운명이 단 한 가지 자원과 몇몇 정치인의 손에 좌우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단일 자원에 의존하는 경제가 얼마나 외부 충격에 취약한지, 그리고 한 번 망가진 경제를 되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산업 다각화, 그리고 건강한 재정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피로써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모든 산유국이 같은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비교 사례로 노르웨이를 들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역시 1970년대 북해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된 대표적인 산유국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베네수엘라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오일머니를 흥청망청 써버리는 대신
정부 연기금 글로벌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석유로 번 돈을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금으로 차곡차곡 쌓아둔 것이죠. 이 펀드는 전 세계 주식과 채권, 부동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25년 현재 1조 7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 펀드 운용 수익의 일부만을 재정으로 사용하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여 포퓰리즘의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의 산유국들도 탈석유 시대를 준비하며 경제 다각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비전 2030이라는 국가 개혁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 기술, 관광,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동의 금융, 무역, 관광 허브로 성공적으로 변신했죠. 이들 국가는 석유가 언젠가는 고발될 자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다음 시대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길을 걷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는 부패와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석유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자원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마두로 정부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사실상의 달러 통용을 용인하고 일부 경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살인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붕괴된 자국 통화 시스템을 달러가 대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경제의 상당 부분이 비공식 부문에서 달러로 거래되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는 2022년 기준 1,500달러대로 추락했으며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비극적인 몰락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한때 중산층이었던 교사, 의사, 기술자들은 생계를 위해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거나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노인들은 약이 없어 죽어가고 있죠. 앞서 언급했듯 77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난민이 되어 전 세계를 떠돌고 있으며 이는 시리아 난민 사태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 붕괴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먼 나라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던 황금의 땅, 남미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는 한편의 거대한 비극 서사시와 같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명확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바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손쉽게 얻은 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며 미래를 위한 준비와 고통스러운 체질 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베네수엘라는 자원의 저주와 포퓰리즘이라는 두 개의 함정에 빠져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석유나는 단일 자원의 모든 것을 걸었고 국가의 미래보다는 당장의 인기를 선택한 정치인들의 선심성 정책에 기꺼이 표를 던졌습니다. 그 결과는 경제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와 국민 전체의 불행이었습니다. 2025년 이후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이미 경제 기반이 송두리째 파괴되었고 사회 시스템은 마비 상태입니다. 770만 명이 넘는 인재들이 나라를 떠났으며 정치적 리더십은 부재합니다. 설령 기적적으로 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유능한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한번 무너진 신뢰와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는 수십 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원 하나 없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 그리고 제조업과 같은 실물 경제에 집중하며 산업 다각화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경계해야 할 지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정 산업, 예를 들어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은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포퓰리즘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 드리워져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경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으며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참혹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베네수엘라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